짜장면 집을 이제 대표님께서 인수하려고 해요. 근데 이 짜장면이 신도시에 먼저 탁 들어갔어요. 지금 한 인구가 한 10% 들어왔어요. 이제 대단지에. 그럼 이 짜장면 집이 1억을 순수익이 냈어요. 네. 근데 짜장면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앞으로 여기 인구가 10배 늘어날 건데 나는 50억에 팔겠다. 앞으로 10배 이상 늘어날 건데 그러면 사시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 요즘에 이제 가장 그게 대표적인 게 뭐 지금 2차 전지 같은 네. 게 상반기 때 막 엄청나게 뭐 이슈였다가 지금 또 가격이 막 많이 조정이 또 되고 그러다 보니 한쪽은 그냥 믿고 있으면 또 된다 하는 분들이 있고 아니다 이제는 진짜 뭐 하락세로 전환됐다 뭐 이런 얘기들 한단 말이죠. 그러면 똑같은 주식 시장에서 똑같은 구조로 가지만 어떤 거는 뭐 내려야 되고 아니면 어떤 것들은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 뭐 이런 거를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자, 2차 전지를 딱 찍어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2차 전지 즉 전기차의 성장이죠. 네. 전기차 성장을 믿으세요? 아니면 믿지 않으세요? 저는 네. 뭐 중장기적으로는 다 전기차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언젠가는 전기차 100%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문제는 뭐죠? 그 언젠가는이죠. 그 언젠가는이 언제일까요? 지금 바이든 정책의 목표는 2030년까지 전기차 50%의 시대를 목표로 그 정책이 수립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밸류를 지금 다 땡겨온 상황이에요. 근데 그 50%의 시대가 과연 쉽게 올 것인가? 저도 이제 제 친한 형님이 LG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 정말 LG가 배터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진짜 피와 땀을 그냥 갈았어요. 갈아 넣었어요. 그걸 어떻게 쉽게 따라잡겠어요. 그럼 우리나라 배터리의 우수성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꾸 이 배터리에 대한 환상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기차라는 건 가격이 비싼 제품이잖아요. 전기차 아무래도 원가가 좀 세죠. 근데 지금 경기 침체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아무리 좋아도 그 7천만 원, 8천만 원짜리 차를 내가 쉽게 살 수 있어요? 그게 어렵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2030년에 50%의 그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겠다.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짜장면 집을 이제 대표님께서 인수하려고 해요. 근데 이 짜장면이 신도시에 먼저 탁 들어갔어요. 지금 한 인구가 한 10% 들어왔어요. 이제 대단지에. 그럼 이 짜장면 집이 1억을 순수익이 냈어요. 네. 근데 짜장면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앞으로 여기 인구가 10배 늘어날 건데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1억 이거 별거 아니다. 나는 당신한테 이걸 50억에 팔겠다. 네. 엄청 싸지 않냐? 앞으로 10배 이상 늘어날 건데 1년에 막 10억도 벌 텐데 그렇죠. 50억이면 싸다. 앞으로 인구가 지금 입주가 지금 90% 남아있다. 네. 그러면 사시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전 안 삽니다. 왜죠? 너무 비싸니까. 너무 비싸고 인구가 또 그렇게 그때까지 들어온다라는 보장이 있나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경쟁 업체도 있을 수도 그렇죠. 있고 뭐 지연이 될 수도 있고 뭐 사실 변수가 너무 많죠. 거기다가 이제 그 도시를 계획했던 시장이 이제 바뀌려고 해요. 근데 바뀌려고 하는 시장이 뭐라고 얘기하고 도시 건설 계획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애초부터. 이거를 너무 이게 편파적이고 일부에게 특권을 밀어주고 있다. 이런 건 잘못된 거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시장의 인기가 높다는 거죠. 그 시장이 투표가 이제 내년 말이면 이제 다가와요. 근데 지금 벌써 여론조사에 보면 비판하는 그 시장님의 인기가 훨씬 높아요. 네. 그럼 그 짜장면집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깎아줘서 50억 불로다가 이제 한 30억 불로. 그래서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금 1억 버는데 1년에. 그러면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죠. 그게 지금의 어떤 그 상황이다. 야후 파이낸스에서 최근에 이제 조사한 내용을 보면 미국 소비자들한테 전기차 구매할 의지가 있는지를 조사를 했거든요. 그 중에서 57%는 전기차 구매 의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비싸다, 불편하다, 안 맞다 나오고. 근데 그 중에서 또 31%는 전기차 오케이 사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 조사를 해보니까 전기차를 사겠다고 31%의 대부분이 민주당 지지층이더라. 민주당 지지층. 이게 전기차가 약간 정치 성향과 그렇죠. 연관이 많이 되더라. 아무래도 민주당 쪽 성향을 정치적 지지자분들은 전기차에 대해서 우호적이죠. 지금 미국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공화당 트럼프를 지지하는 쪽은 이 전기차에 대해서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이 생각이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이 잘 쉽게 안 변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이 여론조사를 놓고 봤을 때 전기차가 목표로 할 수 있는 점유율은 31%예요. 여론조사에서 31%가 사겠다고 했으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현실적인 목표란 말이에요. 근데 현재 미국의 전기차 점유율은 10.1%예요. 앞으로 3배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있죠. 그렇죠? 자, 근데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포스코 퓨처엠을 예를 들어볼게요. 포스코 퓨처엠이 올해 예상 매출이 5조예요. 그리고 지금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지금 200억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영업이익 200 나왔다고요. 근데 제가 좀 이걸 여유 있게 쳐줄게요. 그럼 올해 총 예상된 영업이익을 1,500억 번다고 할게요. 그럼 현재 시총이 22
지금 또 떨어지고 있으니까 20조예요. 지금 20조 잡을게요. 예. 네. 영업이익이 1,500을 버는데 현재 시총 20조예요. 뭐 1%가 채 안 돼. 그럼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보죠. 그러면 현재 점유율 10%고 앞으로 3배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 그러면은 영업이 진짜 많이 쳐주면 1조 쳐줄게요. 네. 그때 30% 상황이 됐어요. 현재 20조인데 이 회사 그럼 사야 돼요. 아무리 잘 돼도 네. 1조를 버는 회사라면 네. 이미 20조면 네. 그 가격이 좀 그래도 강한 거지 않겠는가? 이미 그 미래를 다 땡겨 왔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리고 미국 사람들의 생각이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는 이상은 전기차 점유율 30%부터 성장률이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전기차 시장이 2020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잖아요. 전기차 점유율 1%인 상황에서 지금 현재 10% 몇 배 성장한 거죠? 10배죠. 10배 성장했죠. 네. 그럼 10% 점유율 10%에서 20%가 되면 몇 배 성장한 거죠? 또 2배 되는 거죠. 2배 되는 네. 거죠. 그럼 20%에서 30% 되면 그러면 한 50%. 성장이 네. 뚝뚝뚝 떨어지죠. 그럼 이 회사가 갖는 멀티플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떨어지는 게 정상적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네. 좀 미래의 어떤 희망이 다 선반영된. 과하다. 네. 근데 지금 이 방송이 나갈 시도 이미 폭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방송이 한 일주일 정도 뒤에 나갈 텐데 네. 사람들이 굉장히 좀 불난집에 불체질하냐 이렇게 그럴 수 있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다른 채널에서도 8월부터 지속적으로 2차 전지 특히 양극재 기업들에 대해서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계속 목소리를 냈었고요. 그때 제가 좀 더 세게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좀 후회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결국에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실적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주가 대비 충분한 어떤 유의미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주가 자체가 너무 좀 고평가가 돼 있다라고 네. 볼 수 있다. 그럼 지금은 어찌 보면 하락이 좀 됐는 상태인데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그럼 나 지금이라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냐? 뭐 이런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2차 전지 주가가 왜 떨어졌죠? 이유는 간단하죠. 돈을 못 벌잖아요 지금 현재. 네. 지금 현재 실적이 나왔는데 돈을 못 벌어. 그럼 4분기 실적은 잘 나올까요? 아니요, 쉽지 않아요. 4분기도 쉽지 않다. 왜 그걸 뭘 볼 수 있냐면 리튬하고 니켈 가격을 보시면 돼요. 이미 그 원자재 가격에서 이미 경고가 계속 나왔었어요. 그걸 계속 이제 무시하시더라고요. 일부 좀 지나친 저는 그게 선동이라고까지 생각하는데 그걸 무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폭락 사태를 맞았지만 저는 지금도 이 가격도 아직도 비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건 맞아요. 결국에 전기차 100%의 시대 저도 그 미래를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투자자잖아요. 투자로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결국 좋은 자산을 쌀 때 사야지. 그런 좋은 회사가 비쌀 때 사면 굉장히 그 좀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실 거예요 아마.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과거에도 한번 그렇게 한번 빠졌다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치고 올라간 그런 게 최근이기 때문에 다시 이번에도 다시 이렇게 결국에 좀 안 좋은 상황이어도 극복하고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나는 뭐 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 그러면 이런 이제 분들도 있잖아요. 실적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야겠죠. 언제 좋아질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팁을 드릴게요. 리튬 가격하고 니켈 가격을 보시면 돼요. 그게 배터리 우리나라가 이제 잘하는 배터리가 NCM 하이 니켈이거든요. 결국 이제 니켈 함유량이 80% 이상 되는 니켈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니켈의 이제 원자재 가격 추이를 보시면 지금 상황이 어떻구나라는 걸 대략적으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년 초가 되면 트럼프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트럼프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트럼프는 한 논리는 간단해요. 야, 여론조사에서 30%만 전기차를 구입을 하겠다고 하는데 왜 이 30%한테 특혜를 주냐? 이 논리거든요. 네. 지금 이게 논리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게.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에너지 정책이 바뀌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나라만 경우만 봐도 그렇잖아요. 지난 정권에서 탈원전을 진행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죠? 현 정부에서는 이제 친원전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근본이 뭐죠? 여론을 해보면 만약에 우리나라 국민의 70% 이상이 원전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싫어하면은 정부가 친원전 정책을 할 수 있었나요? 아니라는 거죠. 네. 결국 국민의 여론이 정책을 결정하게 되고 트럼프가 지금 발언을 전기차나 친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센 발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트럼프 지지율이 높은가요? 국민들의 생각이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 여론조사에서 나오잖아요. 57%가 전기차 구매 관심이 없다고 하잖아요. 안 사겠다고. 그런 현실을 무시하시면 결과가 좋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런 얘기에 좀 동의가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주식의 장점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지금이라도 팔고 다른 좀 유망한 걸로 이제 옮길 수 있는 그게 되게 쉽기 때문이라는 게 어찌 보면 좀 장점일 텐데 대표님은 지금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신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그것까지 이제 반영해서 그럼 나도 한번 옮겨볼까 하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영상을 또 다른 채널에서도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이제 두산이라는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 회사가 배당도 잘 주고 있고 네. 그리고 제가 볼 때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준비하고 있는 미래 성장 사업이 제 마음에 들어요. 이제 반도체, 로봇 그리고 SMR. SMR은 이제 소형 모듈러 리액터라고 원전을 모듈화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탈탄소 시대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탄소가 나지 않는 에너지를 이제 생산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저 전력으로서 쓸 수 있으려면 전력의 공급이 굉장히 안정적이어야 돼요. 삼성물산 출신이니까 너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전력이 또 날씨가 좋으면은 엄청 막 생산이 많이 됐다가 이렇게 막 먹구름이 끼고 장마철이 되면 또 한 달간 비가 내린단 말이에요. 그럼 전력이 상태가 불안정하겠죠. 계속 생산이 안 되고. 그건 이제 제조업 국가에서는 그런 에너지를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주택이나 뭐 어떤 레저용이나 그런 정도로는 쓸 수 있죠. 근데 이걸 기간 산업에 쓰는 에너지로 쓰려면 전력의 공급이 안정적이어야 돼요. 그런 에너지면서도 탄소가 나지 않는 에너지. 그게 이제 원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현재 버는 돈에 비해서도 저평가이고 배당도 주고 있고. 그래서 저는 두산을 선택해서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미래의 어떤 전망 대비 반대로 역설적으로 지금 주가가 좀 저평가이기 때문에 거기다 배당까지 주니까 이래저래 뭐 삼중 장치의 어떤 안전성이 좀 느껴지기 때문에 투자를 하신 건 맞는데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왜 그걸 올인 수준으로 하냐? 이거에 대해서는 또 의문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거기 한 3분의 1 다른 거 하면 되지 않냐? 간단해요. 제 기준에 맞는 주식이 별로 안 보여요. 지금은. 네. 저는 지금 유동성이 폭발적일 때는 정말 좀 매매 많이 했었거든요. 뭐 종목도 한 10개 이상씩 빠른 매매로 뭐 회전율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지금은 딱 제가 2022년부터는 두산만 해요. 근데 그 안에서도 계속 물론 트레이딩은 하죠. 트레이딩 하는데 그 종목 안에서만 제가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왜? 싸고 성장하는데 배당도 준다. 그러니까 물려도 내가 이 안에서 버티면 된다. 그런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올인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사고 싶은 어떤 주식의 조건에 해당되는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케이스. 이러다가 또 다른 회사들이 보이면 이제 분산 투자가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거라고 봐야겠군요.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뿐만 아니라 전 주식을 볼 때 중요하게 보는 게 저는 주식은 이제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걸 눈치 게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눈치 게임이다. 눈치 게임 많이 해보셨나요? 네. 1, 2, 3, 4 맞습니다. 주식이 이제 이렇게 크게 한 파동을 이렇게 그리게 될 때 결국은 이거예요. 내가 이 초반에 내가 이걸 잡을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1, 2, 3 이 위쪽을 가면은 거의 7, 8, 9, 10이 된단 말이야. 난 무조건 내 전략은 1, 2, 3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남들이 아주 뭐 관심도 없고 뭐 지금 저평가 아주 심한 뭐 이런 것들을 내가 빠르게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반응을 보시면 돼요. 대표님이 어떤 좀 막 기가 막힌 내가 공부를 해서 이걸 알아냈단 말이야. 주변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반응이 시큰둥해야 돼요. 그거 되겠어 그거? 그러면은 본능적으로 알아야 돼. 이거 대박의 기회가 왔다. 한 1, 2, 3, 4 안쪽이다 지금. 네네네. 근데 이제 딱 내가 말했을 때 거기 뭐 대박이다 지금 완전 뜬다라고 일반인들이 막 얘기하는. 홍이 막 뜨겁잖아요. 역시 그래 그거야. 그럼 본능적으로 이게 7, 8, 9 정도 가까이 됐다. 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럴 만한 주식이 지금은 어쨌든 뭐 두산 쪽. 뭐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니까. 물론 공부량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죠. 그러면은 뭐 이게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그래도 이제 뭐 다른 것도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더 많으시니까 뭐 그 다음 단계 수준으로 좀 유망하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어떤 섹터나 뭐 이런 산업군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사실 성장하는 섹터. 대표님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대표님 앞으로 성장 미래 섹터 뭐가 있을까요? 요즘 뭐 반도체 얘기하시는 분들도 반도체. 많거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뭐 전기차가 뭐 이제는 조금 뭐 좀 죽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뭐 중장기 그래도 전기차의 그냥 산업 자체에 대한 성장성은 의심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주식은 주가는 다른 거죠. 전기차 성장하죠. 그다음에 무탄소 전력. 그렇죠? 그 미래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난리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어떤 뭐 기후 변화에 대응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인플레이션이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불협화음 거기서.
그러면 뭐 반도체 쪽은 그러면 그래도 좀 괜찮다고 봐야 될까요? 그럼요. 왜 반도체가 왜 중요하냐? 반도체는 저는 로봇이랑 같이 묶어서 보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 네. 인플레이션이랑 거대한 적 골리앗이라는 거죠, 이게. 골리앗이 거대한 적이 오니까 그 앞에서 모든 자산들이 추풍낙엽으로 떨어지고. 네. 그럼 이제 이 인플레를 맞서 싸워 줘야 될 이제 애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다윗. 그게 누구냐? 그게 AI. 임금 협상을 하지 그렇죠. 않는. 네. 지금 아주 AI로 이제 혁신이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빨리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혹시 예전에 직급이 어디까지 가셨어요? 저는 네. 대리 마루봉인가? 아, 거기까지 했습니다. PPT 작업 엄청 많이 하셨겠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요즘에 PPT도 막 AI가 이제 그쵸. 막 들어가잖아요. 네. 알아서 막 만들어주고 이제. 예전에 대리 한 2명이서 할 일을 이제 AI가 과장급에서 이제 AI 프로그램 딱 쓰면 대리 둘이 하던 일을 과장이 이제 혼자서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럼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비용도 많이 그렇죠. 절감되겠죠. 예. 직원 주는 월급을 세이브할 수 있어요.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좋아지는 거죠. 예. 냉정하게 얘기해서는 이제 직원은 비용이잖아요. 이제 네.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비용이 이제 절감할 수 있는 그 기술이 엄청나게 급성장하고 있어요. 인플레를 낮춰주죠. 네. AI 그 반도체가 많이 필요한 반도체. 그럼 이제 AI가 이제 두뇌 역할을 하면 팔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로봇이라는 거예요. 협동 로봇. 휴게소에서도 지금 벌써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커피도 네. 타주고 네. 하죠. 서빙 로봇들 그게 팔다리가 되어서 이런 기술들이 인플레를 낮춰주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인플레가 공포스럽고 그게 정말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큰 위기로 다가올수록 저는 그에 반해서 이런 인플레를 낮춰주는 기술들이 더한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반도체 시장이 뭐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건 아까 말씀하신 네. 뭐 로봇이든 AI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럼 거기에 이제 필수제이기 때문에 이제 늘어난다는 건 맞는데 똑같이 말씀 아까 말한 거랑 이게 가격대도 그럼 괜찮은 상황인가요? 그걸 찾아야죠. 이제. 근데 가격대가 네. 아직은 조금 애매하다. 근데 그런 걸 하면서 상대적으로 싼지 비싼지 네. 내가 그 밸류에이션을 내가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그런 사업을 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너무 비싸요 이게. 앞으로 막 미래에 막 이걸 앞으로 뭐 한 50억 벌 건데 그러니까 네. 지금 100억에 사가세요. 근데 그 미래 50억 벌지 불확실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현재 근데 그런 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데도 아직도 싼 게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 그런 걸 찾아야죠. 네.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삼성전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성전자 좋죠. 주가는 저는 근데 삼성전자 안 사요. 안 사요. 네. 아,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수혜를 입으면서도 삼성전자보다 밸류에이션이 낮고 또 그런 성장률이 더 높을 수 있는 회사가 있단 말이죠. 그걸 잡으면은 삼성전자가 한 20% 올 동안 걔는 뭐 2배 이상 올라가거든요. 그런 걸 잡아야죠. 네. 그렇게 좀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라. 네네. 잘 모르겠으면 뭐 삼성전자도 뭐 나쁜 상황은 그렇죠. 아니다 정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결국에 그 삼성전자 대비 더 좋은 뭐 반도체 섹터에 있는 뭐 더 저평가된 거를 찾아가지고 투자를 하라. 이제 이 말은 어찌 보면 뭐 되게 정석 같은 얘기인데 그거를 실제로 찾아내려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시간 투자도 많이 하고 뭔가 상당한 좀 노력이 많이 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걸 못 하니까 뭐 삼성전자 뭐 그냥 대형 우량주 이런 것들로 그냥 묻어두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렇게 좀 뭔가 시간이 좀 적다거나 마인드가 좀 약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투자하기에는 저평가 소형주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우량주가 더 낫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안 된다. 이거는 공부해서라도 좀 그런 거 파고들어야 그건 된다. 본인의 성향과 기질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네. 하이 리스크에 하이 리턴이 따르는 법이죠. 변동성이 적은 자산을 통해서 내가 마음의 안정을 얻고 싶다. 네. 그러면은 삼성전자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건 본인의 선택이고요. 그건 이제 성향과 기질의 차이라서 제가 무엇이 옳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려요. 이제 나라는 사람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제 소개를 드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주변을 보셔가지고 본인의 어떤 이런 투자 방식을 하는 게 뭐 예를 들어 100명이 있다. 그럼 100명 중에 한 몇 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될 거라고 보세요. 이게 아무래도 일반적인 분들이 다 할 수는 없을 어떤 이런 되게 급락을 막 견디는 투자일 수도 있어가지고. 근데 저 또한 이렇게 하는 걸 타고난 게 아니고요. 저 또한 수많은 이제 고비가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깨달음을 좀 계속 얻었던 것 같아요. 계속
철학적인 배움도 이제 계속 그런 말씀도 많이 들었고요. 최근 3년간은 불교 말씀을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마음을 좀 다스리고. 제가 처음에도 그 말씀드렸지만 주식 투자라는 투자 행위 자체가 욕심으로 나오는 건데 이 안에서 절대 욕심을 부리면 필패거든요. 이제 그런 걸 계속 내면으로 계속 저와 자신과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투자를 오래 하고 투자를 깊게 하면 이게 철학자가 되게 마련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자기 심리를 다스리는 게 핵심이다 보니까 그래서 반대로 그런 철학적인 고민을 못하거나 안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막 시장에 막 휘둘리기 시작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네, 그럼 시청자분들 중에 지금 이미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희가 뭐 모든 종목 모든 산업군을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이 별로 좀 안 좋고 앞으로도 좀 이거는 좀 손절하고 다른 걸로 갈아타야 된다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는 뭐 기준 같은 거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있어요. 항상 이렇게 장이 폭락했을 때는요. 좋은 자산도 좋은 주식도 별로 뭐 좋지 않은 주식도 다 같이 폭락해 있어요. 그럼 이럴 때 내가 만약에 그냥 그저 그런 만약에 주식이나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빨리 처분하셔서 좋은 주식으로 주도주가 향후 주도주가 될 종목을 빨리 옮겨 타야 됩니다. 제가 이제 수많은 분들과 제가 지금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저를 찾아오셔서 이제 상담을 하신 분 제가 종목을 보면 다 푸르딩딩해요. 전부 다 마이너스 한 30% 40%. 주식 투자를 잘하시는 분 고수와 하수의 결정적인 차이는 손절의 차이예요. 결국에 손절을 할 수 있냐 없냐. 결국 주식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인간의 본성은 손실을 싫어해요. 손실을 싫어하다 보니까 손실을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물타기를 하는 거죠. 주식에서 망한 사람은 100이면 100 다 똑같아요. 물타기 하다 망하는 거예요. 절대 물타기를 하면 안 된다. 왜? 애초에 내가 투자한 내 아이디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한 두 종목에 내가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한 종목은 올라요. 근데 한 종목은 떨어져요. 여기서 고수와 하수의 이제 결정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고수는 떨어지는 놈을 잘라서 올라갈 종목에 더 넣어요. 근데 하수는 여기서 조금 수익 났죠. 요걸 팔아가지고 여기다 물타기를 들어가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왜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냐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애초에 내가 이걸 진입한 투자 아이디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대표님이 이제 주식을 샀어요. 대표님의 아이디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디어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오르겠죠. 주가가 오르고 거기다 이제 거래량이 막 터지면서 주가가 오르겠죠. 그럼 대표님의 아이디어가 맞는 거죠. 성공한 거죠. 근데 대표님이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 산 종목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계속 떨어져요. 그럼 확률적으로 계산했을 때 대표님의 투자 아이디어가 틀릴 확률이 높겠죠. 제 생각이 틀렸다. 그럼 이걸 빨리 잘라야죠. 빨리 자르고 내 생각이 맞으면 얘가 앞으로 주가가 3배, 4배 이렇게 올라갈까 생각했는데 그게 가고 있잖아. 맞을 확률이 높겠든 그럼 이거 빨리 옮겨 타야 되는 거죠. 난초를 키우는데 한 놈은 잘 크고 한 놈은 시들시들해요. 자꾸 우리의 마음 인지상정 잘 못 큰 시들시들한 난초의 마음이 간다는 거죠. 여기에 물을 더 주고 영양분을 더 주고 이렇게 하면 필패입니다. 주식 투자. 살아남을 거를 더 잘 키워야 되는 거지. 죽어가는 거를 굳이 살릴 필요는 없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다 본능을 거스리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어찌 보면 갈아타는 거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예측했던 어떤 아이디어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면 사실 다른 회사는 실적도 좋고 다 좋고 뭐 더 좋은데 그냥 상황상 지금 같이 빠지는 것들도 있으니까 이럴 기회에 오히려 좀 갈아타는 타이밍으로 좀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오늘 그 어떤 뭐 투자 경험부터 사실 뭐 상승장 때 하락장 때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뭐 상승장 때는 뭐 사실상 뭐 단타처럼 막 그 운영도 많이 하시다가 지금은 본의 아니게 지금 한 종목에 갔던 어떤 그런 이유까지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크게 놓고 봤을 때는 결국에 내가 어떤 원칙을 지킨다든지 어떤 투자 마인드를 좀 가지고 가는 게 사실은 핵심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시청자분들 뭐 이제 아직 주식 초보인 분들도 많고 아직 대표님이 갔던 길을 이제 막 가려고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어떤 마인드적인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통계를 내보면요. 5%가 돈을 다 벌어가요. 5%가 돈을 다 번다. 상위 5%가. 그걸 통계로 나와 있어요. 그중에 한 50%는요. 계속 돈을 잃어요. 나머지 지금 45%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벌 때도 있고 딸 때도 있고 잃을 때도 현상 있고. 유지부터나. 현상 유지 뭐 겨우겨우. 지금 이 순간 그 차이가 날 거예요. 지금 여기서 포기하는 분과 포기하지 않는 사람. 이 안에서도 기회를 노리고 인내하고 참고 버티는 사람.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뉘는 거예요. 그 5%와 계속 돈을 잃는 50%의 차이.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난다.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버티세요. 버티고 지금 당장 마음이 내가 힘들고 불안하면 쿠팡이라도 뛰세요. 쿠팡에 뛰어서 먹고 살면은 결국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올라와요.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그 미래 전망이 맞다면 네. 이 잠시 어떤 주가의 흔들림을 너무 이렇게 의미 부여하지 말라. 그리고 시장에 계속 참여하면서 결국에 이제 나중에 좋은 시기가 올 때까지 버틴다. 네. 어찌 보면 이게 단순하지만 뭐 명쾌한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박두한 투자자님을 모시고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모두가 가고 싶은 그런 길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어떤 뭐 회사 생활도 하고 하면서 이제 개인이 돈을 모아가지고 깡통도 2번이나 차시고 그렇지만 다시 한번 또 일어나가지고 또 한 번에 또 상승장 하락장들을 막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주식으로 성공하겠다 하는 분들한테는 뭔가 좀 선배 같고 그리고 좀 내가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이 영상 보시고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좀 바라봅니다.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네.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위기는 끝없이 찾아와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폭락장을 지금 겪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폭락장이 굉장히 심하게 왔었어요. 2020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폭락장이 왔었고요. 2019년에도 트럼프가 이렇게 이제 무역 전쟁 때문에 또 폭락장이 왔었죠. 앞으로도 폭락장은 계속 찾아올 겁니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벌고 싶으시면 위기는 계속해서 온다. 다만 우리는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지 주식 투자로 돈을 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인지하시고 위기를 친구처럼 생각하자 우리. 위기가 연례 행사다, 연례 행사. 연례 행사다. 네. 그러면 그 말은 또 반대로 또 호황도 오고 다시 또 막 그럼요. 폭등기도 또 오기 때문에 네네. 너무 이 한쪽 하락에만 너무 꽂히셔가지고 또 다음에 올 어떤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또 무시하는 그런 실수는 안 하시면 좋겠다라고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내 집 마련부터 건물주까지 부익남TV의 부익남이었고요. 대표님과 인사 나누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